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계속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송탐대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논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죠. 경기도 성남시. 이 성남시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구 보궐선거 2자리 또는 1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쪽에 혹시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남의 사투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열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려다가 결국 복당이 불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 이제 유튜버로 더 유명하죠. 예.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네, 경기지사 예비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 대변인이기도 했던 김은혜 의원이 나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뭐 하죠?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예, 날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 비대위원님은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대선 때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예. 유능한 분이시죠. 대선 끝나고 한가한데 안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대선 뒤에도 좀 바쁘셔서 제가 못 불렀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 역할을 했던 알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송영길의 직진으로 잡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는 등록했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그건 아니다. 송영길 대표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정계 은퇴 선언을 냈었죠.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도 최소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예,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대변인을 했었어요. 네. 최재성 전 수석하고. 굉장히 위트 있고 좀 역량 있는 그런 정치인이죠. 이런 송탐대실 또 뭐 자출론 이렇게 찰진 표현의 대가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같이 대변하면서도 재밌게 했었는데 이제 정계 은퇴까지 선언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충격이기도 하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제 명분론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 지점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이게 과연 반성과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재성 전 수석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분론의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4.0 의원들이랄지 또 김민석 의원도 지금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에 앞서서 먼저 이 명분론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면 작년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때 이런 결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규까지 바꿔가지고 후보를 냈잖아요. 내지 말아야 할 서울과 부산 등에. 그래서 그때의 이런 결기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비판을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 이제 전 대표가 사실은 그 대선 가운데 본인의 불출마도 선언했고 정치개혁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 86 이 분들은 뭘 하셨나. 아무도 지금 따라서 나도 불출마하겠다, 나도
동참하겠다 이런 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대한부재론이라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그 기치를 들고 지금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커요. 진작에 잠깐만요. 했으면 이게 좋았을 좀- 텐데. 좀 네.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제가 이게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결론을 좀 혹시 송 대표랑 친하시거나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하시는 거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이건 워낙 할만 하시는 또 이 김유정 지점에 의원이시니까. 있어서는 뭐 그거는 친서 관계는 떠나서 저는 이제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론은 그러니까 오세훈 나와야 시장이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인물론은 오세훈 시장이고 예, 예. 당 지지율은 저희가 또 그렇게 민주당이고. 예, 지금 예.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제 와서는 굳이 이걸 험지라고 규정해야 되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접어야 한다. 접어야 한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송 대표랑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아니시고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 많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곤란하죠. 송영길 합리적인 분이시죠. 네, 합리적이고 또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뼈저란 반성으로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사실 그토록 무서운 것이 더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영길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제일 정치에서 부담스러운 건 우리 내부 진영에서 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자출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송탐 대실 굉장히 찰진 언어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하산을 명해놓고 혼자 등산하러 가더라. 라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죠. 나는 이 말이 송영길 대표에게 가장 뼈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8.6 용태를 얘기하는 정치 그룹들이 많이 있었고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을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시 이 어려운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딱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거는 본 뒤 하나로 똘똘 뭉칠 때만의 승리가 가능한 지점으로 네. 보이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민주당 내에 단결 단합이 잘 안 됐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아직 후보 등록 최종 등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송영길 대표께서 꼭 마지막 순간에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아, 얘기하는 또 거죠. 이렇게 네, 이건 또 네. 나와주시면 송나땡 뭐 이런 지금 뭐 애들러서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일치된 의견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구도로 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선거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좀 당이 좀 답답한 지금 마음이 드는데요.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곳 정도 전략공천 뭐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노중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외부의 좋은 후보들을 좀 찾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는 우리가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어진 그 상황 변수라는 것도 있겠지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의 그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어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아경제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4일과 5일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종 대답을 한 조사인데요. 오세훈 현 시장이 50.4%,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6.7%로 13% 이상, 1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 차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50.5%, 이재명 후보가 45.7%를 득표해서 4.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벌어져요. 두 사람 사이에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이게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나와서 욕먹거나 하는데 더 졌다. 그럼 오히려 정치적 생명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은 그래서 이제 뭐 헌신 뭐 이런 얘기하고 당이 침체된 데 두고만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본인의 이제 명분을 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물론에서는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 총리 지명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랬었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상급식으로 국민투표 붙일 때만 해도 앞이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퇴하면서 그랬는데도 지금 최강자로 지금 다시 이렇게 부상하는 거 보면서 역시 정치가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세옹지마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의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예. 대선 때와는 달리 물론 인물 구도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송영길 전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비교 대상은 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도리 없는 지금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다고 뭐 생각하는데요.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가 여론조사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 군데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여론조사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드는 게 오세훈 시장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는 모습에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송영길 대표라는 인물과 관계없이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총리랑 대결을 했던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예. 여론조사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갔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출구조사를 하게 되니까 거의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2016년 총선에 나왔을 때는 종로에서 정세균 총리와 함께 예. 맞붙었는데 이때도 여론조사를 한참 앞서고 한참 있었지만 앞섰었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표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론조사에 현재 나와 있는 구도만 보고 안심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시민과 유권자의 그 마음에 다가서기 노력 조금 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얘기하시는 것도 같고 이렇게 들으면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가능성이 있다. 네. 김병민 대변인이 또 저희 되게 얘기를 합리적인 해주시는 것 같기도 보수주의자시니까. 하고. 예. 그러면 혹시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네. 차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보시기에는 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나오면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된다. 누가 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누가 대표. 뭐래도 이낙연 전 대표죠.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여러 여론조사 수치들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상당 부분 지금 있는 수치보다는 더 줄어들게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그 김남국 의원이 인터뷰했던 내용이었던가요? 이낙연 대표를 물어보게 되니까 미국 가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이렇게 예. 딱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가 만약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 지방선거는 무조건 승리에 대한 구도보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정치 국면에 대한 고민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뭐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무튼 국민의힘은 오직 서울 시민들의 그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가 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갑자기 끝에 국민의힘 가서 예. 국민의힘은 그러면 오세훈 시장 외에는 뭐 다른 후보는 덤빌 사람이 저희가- 없나 보죠. 예, 공천 신청이 아마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네. 오세훈 시장이 사실 압도적인 지지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1년의 임기를 가졌던 시장이 아니라 4년의 임기를 가져갔다면 뭔가 다른 경쟁 구도들이 나왔을 텐데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번 더 힘을 실어주자는 국면이 당내에서 거의 지배적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정치에 누가 확실하게 된다 뭐 이렇게 자신해서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이제 그 남은 동안에 선거 때까지 그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이 인수위가 정부 출범하고 인수위의 그 지금 현재 모습 그리고 출범 한 2, 3주 동안에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 오늘도 지금 또 마감이 오늘 공모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시에 걸려 있는 거라서 또 그런 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있는 이런 마당이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그러면 누가 가서 경쟁을 하겠느냐. 예. 추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를테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도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선 때 앞섰다고 해서 마냥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외부 예전에 조순 예. 시장처럼 이런 분들 어떻게든 발굴해서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유정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분 옷 괜찮지 않냐라는 분이 있습니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떠오르지 이제 문제죠. 그게 그래서 문제네요.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을 제가 비판하면서도 또 대안이 송영길 없구나. 전 대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면서도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긴 부담스러운 인물 한 명 더 있는데 누구 있습니까? 강북의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만약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었지만 민주당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비롯해서 민주당과 사뭇 다른 중도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선거의 승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이후의 구도를 보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의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선되면 4년 임기를 마치면서 바로 대통령 선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만약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후보에 나서서 당선이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대권 주자가 되지 않습니까? 당선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일단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한 득표율만 올려도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한 명 더 갖게 되는 거잖아요. 박용진 의원은 사실 지난번 대선에도 경선 후보로 나왔었고요. 이번에 근데 출마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내가 나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비판을 했었고요. 예. 또 김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명박 시장 후보와 또 직접 나가서 본선에서 뛰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들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은 없으면서 비판은 사실은 좀 그보다는 쉬운 일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합니다. 저희 주간 고정 평론을 하러 오시는 정봉주 의원님은 손을 요 정도만 계속 들고 계시더라고요. 간보고 네. 있다면서. 네. 본인 주장으로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 본인을 추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김민석 의원에게는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예, 일단 앞서 얘기한 김병민 대변인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이낙연 전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과 그나마 좀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2일에서 4일 조사한 건데 개요를 말씀드려야 돼서 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이 전 대표가 37.4%, 오 시장이 45.8% 정도였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95% 신뢰 구간입니다. 이거 참조하고요. 예, 지금까지 뭐 서울시장 어떻게 되는지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권에 눈여겨볼 만한 뉴스 강정의 썰픽입니다. 네, 썰픽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도리도리 금지가 혁신안. 민주당 정당혁신 추진위가 도리도리 금지를 당 혁신안에 적시했습니다.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선인에 대한 저급하고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장경태 혁신위원장 측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자연스럽게 스피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위 보시죠. 여가부 장관 발표 예정.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인수위 기간 중에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단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가부 폐지 논의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1위 보시죠. 집주인 한덕수. 고액 고문료 논란을 일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번엔 부동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은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보유 중인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인데요. 과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1993년에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거액의 선금을 받고 장기간 월세를 줬고요. 95년에 같은 회사가 채권 최고액 약 1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엔 한 후보자가 산업통상 분야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당 석유회사는 90년대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의 투자를 검토했던 상황이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한 후보자는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오늘 눈여겨봐야 하는 뉴스 3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씩 골라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님이 고를 만한 썰은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예, 지금 후보 지명되고 나서는 사실상 좀 안전하게 가는 지명 후보자다. 그리고 또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뭐 방탄총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총리를 했다고 해서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 그거는 굉장히 안이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직무 역량이나 도덕성, 뭐 국민 검증 이런 거 뭐 3가지 그 기준 마련해가지고 굉장히 면밀하게 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그 말씀해주신 이 집 얘기에 앞서서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4년 4개월 동안 18억의 고액 연봉 받은 예. 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는데 기자들한테 막 화를 내는 모습 그때 보셨죠? 뭐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명 뭐 나중에 다 할 건데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모습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두 번째 총리를 하시겠다는 분은 좀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좀 1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직을 맡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책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집 문제는 지금 89년부터 99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미국 대기업 두 군데다가 임대료가 한 6억 넘게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 상공부 뭐 있을 때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이제 관련 업무 할 때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지금 그 30년 넘게 살아온 이제 그 집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미국의 대기업 두 군데가 월세를 살았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업무와 뭐 이해 충돌 관계는 없는지 지금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청문회에서 이제 소명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거대 야당 발목 잡지 말아라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발목을 잡게 될지 또 문제 없으면 손목을 잡고 협치를 하게 될지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 후보자가 좀 겸허한 태도로 성실하게 소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이렇게 제기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아마 한덕수 후보자가 소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혹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곱씹어서 민주당이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너무 많은 의혹들을 주구장창 제기를 해서 발목 잡는 모습을 비추게 되면 별로 국민들께서 잘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을 그만두고 나서 몇 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때 검증하지 못했던 뭔가가 국민들께 혹시 책 잡힐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게 되는 것은 뭐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예. 89년에 매입한 집이고 지금 검증의 대상이 되는 그 시기가 90년대 초반 중반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의 일인 것 같은데요. 가물가물한 일이고 비단 오래됐던 일뿐만이 아니라 이때 있었던 내용들까지 다 검증을 거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 이 분을 중용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 인사청문회 과정들을 사실상 후보자 흠집내기의 과정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하게 능력과 정책 검증 그리고 꼭 필요한 도덕성 검증이 있다면 그 이후로 추가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 검증을 받게 되는 후보자도 뼈아프게 되는 상황일 거라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그 총리 청문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 뭐 터무니없는 트집 잡는 거 그런 거는 뭐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눈높이 맞추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과거의 총리 후보자 시절에 검증이 됐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새롭게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부동산 업체에 맡긴 거라서 난 잘 모른다, 뭐 적법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김앤장 고액 연봉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같은 기간에 또 사회이사해서 연봉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를테면 김앤장 같은 곳에 왔다 갔다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무슨 공직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했다면 그것도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15년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총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총리 후보자들 맨날 청문회 하다 보면 문제를 지적하면 내가 총리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소명을 해서 또 저희로서도 굳이 없는 문제를 뭐 만들어서 발목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잘 마무리가 되기를 이틀간의 청문회가 저는 그런 희망입니다. 일단 드러난 팩트를 잠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측에서도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당시 월세,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이 한덕수 당시 뭐 통상교섭본부장도 했었고요. 그 밑에 차관도 했었던데 그때 그 집을 한 건 부동산이 그냥 알아보고 왔다. 이게 중구 신문로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집은 물론 아니에요. 그 가능성, 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오, 그 통상의 고위 당국자를 맡고 있는데 그 집을 외국계 대기업이 뭐 아마 막 한국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월세를 살 수는 있는데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직을 이용해서 이해 이해 충돌의 충돌에 가능성. 연결돼 있는 특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는 한덕수 후보자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실질적인 이해충돌 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법률이 통과된 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항상 시대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제 기억 속에 그냥 이 담배를 피더라도 실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폈던 제 기억도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도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준의 눈높이가 지금이랑은 조금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할 때도 과거 몇 년도 이후에 대한 내용들로 규정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뭐 그렇게 근데 만약에 네. 시세보다 비싸게 외국계 대비 그것도 꽤 비싸게 줬다라면은 이건 뭐 김영란법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될 국민의 수가 눈높이에 있고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됩니다만 어느 정도 이득을 준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한덕수 후보자가 현재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부적절한 거래가 전혀 아니었을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예. 가정을 전제로 얘기를 하더라도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도덕적 기준의 눈높이와는 꽤 다르다라는 점들도 함께 참고하면서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3년도에 거액의 상금을 받고 장기 월세를 줬고 또 95년에는 근저당 설정까지 했는데도 나는 몰랐다입니다. 지금 반응은.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업체에 일임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던 것이고 아마 불법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그 대기업에 임대를 주고 거기서 본인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10여 년에 걸쳐서 두 개의 대기업이 예. 미국계 대기업이 그거를 모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업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동안이라면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뭐 것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마이클 존슨 뭐 이렇게 써놨는데 네. 뒤에다 뭐 AT&T 또는 구글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까? 회사를 밝히지 않아서 몰랐을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도 아는데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숙소를 임대할 때 장기간 해서 선입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1년치. 왜냐면 매달 월세 비용하느니 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하필이면 집이었을까라는 통상 거죠. 네. 장관, 통상 차관의 집이었을까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럼 뭐 밝혀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이 뽑은 썰은 고민이네요. 2번을 할까 3번을 할까의 고민인데 예. 3번을 하겠습니다. 도리도리 금지가 혁신안. 이건 아무리 봐도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민주당의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제 도리도리 금지를 당 혁신안에 적시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정당혁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얘기했던 게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얘기 얼마나 또 많이 했습니까? 정치개혁하겠다.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들 잘 들어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설파해도 부족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당선인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 과연 민주당 내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정치는 항상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발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또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찝어갖고 국민의 힘이 정당 차원에서 언급하고 얘기했다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정치의 품격을 민주당이 갖춰가는 게 정당 혁신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정당 혁신안을 내놓은 것인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 도리도리라는 그 표현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 좋은 혁신안들이 묻혀버리는 것 저는 이 지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혁신안도 많이 냈거든요. 또 지금 20, 30대의 출마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경선 기탁금이 지금 얼마나 책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는 또 그것도 면제도 해주고 30대는 감면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방원 중에 3번 연임한 사람들은 또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좋은 혁신안들이 많은데 이 부분 때문에 혁신안들이 묻혀버리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이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이런 식의 이 정치는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풍자나 이런 걸 좋아하긴 합니다. 특히 권력자에 대해서는 풍자, 네, 저도 해악이 굉장히 있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정치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또 그러나- 혁신안의 도리도리는 그렇죠. 네. 장경태 의원과 친하잖아요. 원래 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저희 뭐 예전에 같은 패널이기도 하고 당 친하지만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된다. 아니, 그렇죠. 그럼요. 당 혁신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거, 공식적인 문건안에 이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과거에 또 저희도 많이 당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뭐 후보들에 대해서도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그러나 저희가 그때 역지사지하면 그때 굉장히 싫었고 또 이렇게 정치 문화가 저급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했고 비판도 했죠. 그런데 같은 모습을 공당의 정치 혁신안의 문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빗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양하자, 자제하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님 도리도리는 너무 나갔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의 의견 같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역시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성남의 사투. 목숨건 사투하려고 했더니 역시 목숨건 게 또 사투여서. 예. 6.1 지방선거에 이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에 있는 분당 갑을에 주목이 됐는데요. 분당 갑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선거 한 달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비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당 을은 민주당의 이재명 고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인데 성남시장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역구가 비어서 만약에 둘 다 비게 될 경우 보궐선거를 두 군데서 성남에서만 두 자리가 비는 경우입니다. 이때 얘기되는 게 그럼 이 자리에 이재명 고문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관련 얘기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을 도전하고 그럼 분당을의 보궐이 또 생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하는 뭐 이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것까지 염려를 해주고 제가- 플랜을 짜주는 건가요? 일단 이재명 고문이 혹시 분당에 보궐선거가 이뤄지면 이쪽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너무 급하지 않나요? 만약 이렇게 국회 보궐선거에 출마할 모양이었다면 이재명 고문이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갖고 어려운 시기지만 역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나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명분도 없다고 명분도 생각하고요. 저도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빨라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빨라야 전당대회 정도, 8월 전당대회 예. 이때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본인이 뭐 정치인은 정치적 결단 본인이 하는 겁니다만은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물 흘러가듯이 조금 시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이재명 왜 그러냐면 지금 이른바 명심이라고 해서 네,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이 이재명 마케팅을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막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하는 거죠.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 들은 거 보면은 그래서 의견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목소리로 반드시 우리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나와 주셔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러나 약간 반반의 목소리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지방선거에서 뭐 지원해 주실 걸로 생각한다, 요청할 거다 지원 이런 유세를 할 거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에 지금 구심점이 사실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고문의 역할이 필요한 거는 뭐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재보궐선거는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 이번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경기도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경기도지사고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도 약간 표를 더 얻었던 곳인데 눈에 띄는 곳입니다. 성남시도 핫플레이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야말로 또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고향이었고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중심지. 여기에 만약 국민의힘 성남시장이 오게 되면 정말 이재명 고문 저격용 시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로 나선 신상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약간 두루뭉술하긴 했지만 민주당으로 빚어진 12년의 온갖 비리와 오명을 씻어내야 된다. 이건 이제 성남시장실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여기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성남시 득표율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인데 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표 차이가 성남시 전체로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잖아요. 75표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박빙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우위를 점했는데 예. 성남은 좀 달랐던 거잖아요. 경기도 전체 분위기랑 사뭇 달랐던 거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동에 대한 민심들이 살아있는 선거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느낌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선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성남 시민들뿐 아니라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이 민생의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부터 내 삶에 관한 문제를 풀어주는 정치인들을 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결 구도를 완전히 반 이재명 정선에 딱 서는 분이 온당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새로운 경기도와 성남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분이 맞을 것인가를 보고 봐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이 아직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예. 그래픽에 잠깐 나왔지만 그래도 인지도라든지 여러 지역에서의 경륜을 갖고 있는 게 신상진 전 의원 같은 원래 이제 경우인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었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또 후보군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이름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알만한.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된 있는 사람만으로 선거를 치를 건지 아니면 이 그림이 잘 안 나오게 됐을 경우는 추가로 공모를 받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남시에 대한 선거는 완전히 미지수다. 저는 역시 생각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이 합리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실 성남 이쪽에서는 대장동 비리 내가 밝혀내겠습니다. 라는 후보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의 입이었던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이미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인정을 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선 때를 복귀해 보면 두 후보의 부인들이 모두 나와서 사과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예. 벌어졌는데 지금 한쪽은 뭐 도청 압수수색 포함해서 막 이렇게 경찰들이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사 압박. 또 한쪽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도 지금 아무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두 개의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첫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그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또 대선 후보를 배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상진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인해 빚어진 12년간의 온갖 비리와 오명을 씻어내겠다. 뭐 이런 지금 기치를 걸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이 8년간 성남시장 하면서 잘했기 때문에 도지사 신임을 얻어서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재명 시장이 되기 직전에 새누리당 시장이 성남시를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고 그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극복하고 살기 좋은 성남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공로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되는 발판이 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도 사실은 성남시 놓칠 수 없는 곳인데 지금 김병욱 의원 얘기 본인은 뭐 확답은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군부를 떼는 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도 같은 케이스죠. 그런데 김병욱 의원은 현역 재선 의원이고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운 지역인데도 재선에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거기를 내려놓고 성남시장을 출마한다라고 하는 거를 성남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만약에 두 군데 다 안 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김병욱 의원 일정을 보니까 뭐 재건축 세미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주최하는. 시장의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민생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여전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기도 한데 대장동 문제나 잘못됐던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대로 짚고 가지만 이거 하나로 전체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무리 짓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 시작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대감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에 관해서 일기 신도시도 벌써 30년이 다 지나갔거든요. 여기를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어내는 기대감에 들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성남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당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 민생을 대상으로 쭉 선거 프레임을 잘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가게 된다면 아마 획기적으로 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공에서 이제 지원을 성남시로 하는. 예. 그러나 이제 신상진 전 의원이 이제 후보가 이제 그런 역할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퀘스천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시청자분들의 많은 걱정으로 인해 입술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 가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입당 승인안이. 그렇기 때문에 입당 불허라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궁금한 건 말이야. 도대체 뭘 들여놨길래 들여놓지 말아야 할걸? 자, 들여놓으려다 논란만 돌아가세요. 가세요. 앞서 영상 정말 찰떡이네요. 자, 가세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의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얘기인 것 같은데 경기지사 출마 선언하면서 12년 만에 국민의힘 복당을 노렸지만 결국엔 불발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어요. 자, 토론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그럼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비공개에 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투표가 몇 대 몇 정도인지도 아시겠어요? 그거는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네,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따로 최고위원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상호 토론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 토론거리조차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표결도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 주목을 받아서인 것 같은데 강용석 변호사가 2010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꽤 오래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복당하려는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요. 이렇게 당시에 용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입당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사에서 입당 겸 용산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문전박대 하지 말아라라고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죠. 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당시 지도부의 판단 때문이었던 거고요. 자, 참고로 이 복당을 하려면 제명 당시의 지역인 서울시당에서 1차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는 서울시당에서조차 1차적으로 복당이 불허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굉장히 빠르게 지난 5일 서울시당에서 복당 승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젠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판단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신청 하루 만에 허용이 됐죠.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도 상당히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SNS에 자, 당인으로서 각별히 언행에 신중하고 앞으로 품행에 방정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좀 논란이 커졌죠. 당장 언론에서도 자, 성희롱 발언으로 퇴출된 사이버 레카, 강용석, 국민의힘 복당하나. 자, 여자 아나운서는 뭐 이런 말로 쫓겨난 강용석 12년 만에 국민의힘 복당. 뭐 여러 언론들이 다 이렇게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뭐 10년 전 일이라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엔 사실 저도 아나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자, 강 변호사 하면 오히려 다른 논란으로 더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버로 더 유명하죠. 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 뭐 가장 최근 사례만 보면요.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조동연 선대위원장 영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자녀의 신상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뉴스 썰기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하던 뉴스 썰기 시절이네요. 자, 민주당에서 자녀의 신상까지 공개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여당에서는 그 넷플릭스의 지옥 드라마 있죠. 지옥에 나오는 강신도의 화살촉 같다라는 비판을 했다. 뭐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또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인천에서 한 투표구에서 투표함이 뭐 이송되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식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문제 삼지는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좀 크고 작은 어떤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복당 신청을 하루 만에 허용한 서울시당에도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무소속으로 나오시든지 무소속으로 하시든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어떻게 이 유튜브 좀 보고 여태까지 방송한 유튜브를 제대로 보고 평가를 했는지. 네, 어쨌든 지금 강용석 변호사 1차 관문은 넘었는데 최종 관문인 최고위 오늘 표결에서 불허가 됐었죠. 자, 결국 3일 만에 복당의 꿈이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제가 뭐 입장 인터뷰한 거 좀 봤더니 굉장히 확신에 차 있던 모습이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서울시당 차원에서 불허했다면 최고위 표결하지 않아도 되고 논란도 커지지 않았을 테고 이렇게 뉴스 설계에서 다루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당 국민의힘 대변인 측에 좀 문의를 해봤더니 이 과정을 잘 모르겠다. 파악 중이다. 파악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답변을 좀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이례적인 게 또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신속하게 승인한 거 말고도 좀 더 이례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어제 공모를 마감했죠. 지방선거 출마자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자단에게 이렇게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들 신청자 현황을 기자단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 출마자들을 한번 보시면 경기도 출마자에 보시면 강용석이라고 써 있어요. 가접수, 괄호치고 현재 비당원이라고 써 있는데 자, 당의 공식 문건이잖아요. 당의 공식 문건에 비록 복당 신청을 했지만 당원이 아닌 사람인 후보자를 써놨다 이거죠. 상당히 좀 이것도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 안팎에서 혹시 이게 이준석 대표 견제용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당 공식 문건으로 명단을 취합한 건데 어떻게 당원이 아닌 아직 기다리고 있는 1차 박에 통과하지 않은 후보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무튼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대표와 강 변호사의 악연은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고 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의혹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준석 대표 하면은 빠지지 않는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 또 여러 번 뉴스 설계에서 전해드렸는데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둘이 말싸움을 할 때 고민정 의원이 자,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의 숙제는 해결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고민정 의원 어떤 유튜브 구독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맞받아친 적이 있죠. 이 유튜브 다 아는 그 유튜브죠. 네. 일각에선 경기지사 출마가 유승민 전 의원의 견제용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자, 왜 그러냐면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지사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잡겠다. 유승민 전 의원을 잡겠다. 유 전 의원은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을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나가야 됩니다. 유승민이 지금 아직도 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와 계신데 이런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저런 목적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으로 출마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에게 이른바 윤 당선인의 마음이 쏠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에서 강용석 변호사마저 출마했다. 이렇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제 김은혜 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그 얘기는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복당 문턱 이번에도 넘지 못한 강 변호사의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SNS에 최고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한 줄로 써놨지만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다. 왜냐하면 내가 제명이 됐을 때 당 색깔은 파랑이었는데 지금은 빨강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복당이 아니라 입당은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의 개인 감정이 자신의 복당을 막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들여놓으려다 논란만 돌아가세요.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이 복당 문제를 놓고 좀 결정적으로 혼란상을 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강 변호사는 가세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경기지사로 또 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세요, 가세요. 네. 정치는 아무리 과거의 한 발언이라도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습니다. 정치인들 말 조심하고 또 입 조심해야 하고요. 이성대 기자는 입술 조심하시고 내일 또 완치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이성대 뉴스절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그대 사랑하는 마음 점점 꽉 차가고 있는 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이죠. 바로 경기도입니다.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의 유승민 예비 후보가 나왔었고 내일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그것도 가장 큰 경기도의 지사 자리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거 해야지라는 마음 먹었습니까? 최근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는 공보단장으로 또 대장동과 관련한 지역 현안으로 국민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그 뒤에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침에 인사를 드렸었죠, 국민 여러분들께. 근데 지자체 선거가 점점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정권 교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정권 교체가 미완의 상태로 돌아갔고 그 미완의 상태가 경기도에서 비롯되고 있었고 그러면 마무리는 누군가 해야 한다. 그걸 당에서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일명 도로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위태로울 수 있으니 김은혜 의원이 나가서 필승으로 만들어라 라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경기도에 제가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에서의 요청이 좀 있었어요. 이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면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저도 대선 전부터 지방선거가 바로 이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정치권 여의도 주변에서는 경기도는 김은혜 의원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결심이 없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있었던 건가요? 사실 선거에서 제가 대선 때 정권 교체에 우리 지역과 또 우리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120% 제 자신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될 만큼 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대통령실 취임까지는 도움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대변인으로 온 건데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당에서 완벽한 지금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위태롭다. 그래서 당에서 요구가 김은혜 의원이 나가야 된다는 건데 먼저 대선 후보급인 유승민 전 의원님이 경기도에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위태롭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유승민 전 의원님 갖고는 경기도가 위태로워. 김은혜 의원이 나가야 된다. 요 얘기신가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이것을 유승민 의원님이냐, 유승민 전 대표님이냐, 아니면 김은혜 의원이냐라는 그런 개별로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전 대표님이 갖고 있는 관록과 그리고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젊음과 혁신과 역동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서로 함께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선의의 승부를 펼치면서 분명히 우리 당이
국민들 앞에 이번 경기도 지자체장 선거를 어떻게 임할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당이 판단한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경륜의 유승민, 혁신과 젊음의 김은혜가 같이 치열한 승부를 하면 훨씬 국민의힘에 유리해지는 국면.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여쭤볼게요. 네. 어제 유승민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 뜨겁고 멋있는 승부를 보여드리자는 말씀 전했습니다. 지금 말씀도 뭐 같은 맥락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경선해야 되잖아요. 네. 대선 후보급인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네. 왜 김은혜 의원을 뽑아야 됩니까? 저는 대선 후보니까 경기도 일도 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운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온 사람이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선거에서 명분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유승민 전 대표님보다는 명분을 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경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고 유승민 전 대표님은 정계 은퇴를 고민하셨다가 경기도로 오셨잖아요. 예. 이 지점이 앞으로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임해야겠다 생각할 때 그 직전까지 누가 경기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로 해결해야 될지 예. 실질적으로 고민해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앞서 김은혜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네.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120%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역시 고민의 정도가 최근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늘 함께하고 있는 저희 유권자가 있는 예.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분단 판교의 문제가 따로 있고 평택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얘기하고 인구도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추라고 얘기하면서 경기도민에겐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충분히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에서부터 교통 인프라까지 어느 하나 주민들이 서울의 기세에 눌릴 뿐 당당히 기표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단 판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네. 지역구를 둔, 그러니까 네. 분당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기도 문제를 직접 느껴본 시간에 네. 그리고 고민의 깊이가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경기도의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과 주거죠. 네, 이게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 가장 많은 기여를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서울보다 400만이 많고 GRDP, 즉 경기 도내 총생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예산은 서울보다 11조가 적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 자체가 불공정이죠. 그리고 교통이나 주택이나 도시 환경까지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재명 그 전 지사가 대장동 문제, 법카 유역 문제, 지역 화폐 문제까지 해결 과제가 수두룩하거든요. 아침만 하더라도 이 경기도민의 출근길은 출근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시루 같은 광역버스에 예. 또 지하철 하나 놓으려고 해도 서울에서 막히고 국토부에서 막힙니다. 길 하나 놓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집은 다 지어지는데 주민들의 발은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예.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까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후보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기도의 가장 현안은 교통과 집, 주거다고 하셨는데 네. 연고 없이 들어오신 유승민 후보도 어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민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해결책이 달랐을 수가 있는 건데 경기도에 그러니까 재산세만 16년간 잠깐 성남에 아마 네. 투자한 집이 있어서 내셨던 유승민 후보도 똑같은 얘기는 하셨습니다. 네. 해법은 그러면 뭡니까? 저는 유승민 전 대표님에 대해서 여기 얼마나 사셨는지 묻고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하고 예, 싶어요. 네, 민주당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연고가 없던 분과 사실은 문제점의 인식은 뭐 가장 큰 원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네. 말씀하셔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이 심장에서 머리까지라고 하던데요. 예. 저는 심장에서 발까지 이어왔던 행보를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점이 뭐라는 건 얼마든지 읽고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주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 주민들과 같이 싸워보면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 일을 해결하는 작은 성공이 켜켜이 쌓이면 저는 경기도라고 하는 1,360만의 우리 주민들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큰 성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통과 주거리 이 문제를 네. 심장으로 계속 느껴왔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로 말씀하시는 해결했다고. 건데. 예. 발로 조그만 해결을 발로. 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소현동 110번지라고 하는 예. 불과 3km 출퇴근을 하는데 40분 1시간 걸리는 막힌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통 문제 해결하지 않고 2,500세대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예. 막무가내 정책이 있었거든요. 주민들과 함께 싸워서 1심 승소를 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주민들이 승소를 한 거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막상 살고 나니까 10년 뒤에 시세와 다름없는 10억 넘는 돈을 내고 반환을 혹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니까 힘들어했거든요. 예. LH와 싸우고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국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으로 대출 연장 등을 포함한 LH 2.0이라고 하는 임대주택 서민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솔루션을 예. 도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서 어떻게 김은혜는 할 수 있을지 저는 두고두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느끼고 심장으로 느끼고 발로 해결해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서 이제 거기에 방금 말씀하실 때 힘 있는 김은혜 후보가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힘 있다는 건 어떤 얘기죠? 힘이 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 힘 있다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경기도는 경기도만으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새 중앙정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협의를 도출해내서 결실을 갖다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과는 재보궐선거에서 그리고 당선인과는 대선 과정에서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함께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더 힘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힘 있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네. 유승민 후보가 더 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와 오세훈 시장은 네. 과거 대표적인 비박계이기도 했고요. 예. 네. 탄핵의 강을 건넌 지는 꽤 오래됐고요, 예. 저희가. 그리고 이거는 당선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선 이후에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후보와 여당의 후보의 차이는 뭐냐. 예. 결국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책 집행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감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로드맵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미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어쨌든 대선 후보 급이 대선 맞아요. 후보에 출마를 했었죠. 네. 2017년에도 유승민 후보는 했었고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님이 나오실 때 윤심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많이 몇 번 인터뷰에서 다 부정하신 거를 네, 보긴 네. 했습니다만 네. 지금 힘이 있다. 특히 새 정부와 힘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럼 정말 윤심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팀이기는 지금 유승민 전 대표님이나 저나 예. 국민의 이름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유승민 전 대표님이나 저나 똑같은 여당 후보가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보다는 네. 당선인이나 어쨌든 이른바 윤핵관들과는 내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말씀도 들어가는 겁니까? 윤핵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윤핵관은 원래 이제 쿠키뉴스에서 맨 처음 나왔죠.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서 극히 일부를 지칭한 걸로 했고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님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쿠키뉴스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경선 과정에서였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을 대선 치르면서의 윤핵관이나 그리고 혹시나 익명으로 가정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지칭하는 건 허공에다가 갈퀴를 흔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뽑아줬습니다. 저는 윤핵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권 교체와 새 정부의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모두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물 여쭤보도록 먹어도 되죠?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김은혜 의원님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저도 이제 뭐 업계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지금도 업계에 있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뛰어난 기자고 뛰어난 앵커였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실 때도 평가가 좋았고요. 아, 그랬나요? 네. 대기업의 임원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T에 전무로 당시 낙하산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그쪽 업계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1360만 네. 경기도의 수장, 광역단체장을 맡기에는 초선이시고 네. 경륜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륜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실패한 경험까지 경륜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해 본 사람이 경기도 정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요. 굳이 어느 곳에 몇 년 살았는지 혹은 몇 년의 경력이 있는지 중요했다면 저희가 영선의 당대표를 뽑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2년 정치 경력입니다만 그러면 8개월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국회의원은 초선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청와대에서 조정 능력이나 조직 운영 능력을 또 기업에서 함께 쌓아오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오랜 시간을 보냈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서 진심을 다하고 거기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능력과 역량으로 검증받았냐. 그 순도라고, 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진심의 깊이라고 또 그렇게 살아온 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내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영선의 당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와 당시 충돌이 되고 좌충우돌하고 할 때는 역시 경륜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구나라는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 누가요? 그거는 이른바 앞서 이제 윤 의원과는 실체가 없다고 하셨지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최근 뭐 전장현과의 그런 부분도 그런 경륜이 좀 부족하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경륜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찾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력이나 그분의 영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력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각자의 가치관의 색채와 그리고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보다 살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경륜과 관계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영선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 경륜이라는 부분 때문에 좀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한 분이 있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연공서열로만 계속 갔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용 수원시장 그리고 이제 합당 서약식을 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맡으면 안 됩니까, 경기도? 저랑 청와대에 같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었을 때 경제비서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동료로서 같이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최일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셨죠. 그런데 작년 4월이 되니까 갑자기 소주성에 대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문을 쓰신다고 하다가 또 새로운 물결로서 제3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또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는 이재명 전 지사님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아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이재명 고문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는 뭐 김동연 전 부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당 후보님들이 지금 이재명 전 지사님과의 인연을 강조하시면서 이재명을 계승해서 이번 선거에 나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른바 명심 마케팅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겐 지금 중요한 건 명심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주어가 경기도민이어야 하지 이재명 전 지사가 돼야 됩니까? 이재명의 경기도가 아니라 국민의 경기도민의 경기도여야 한다고 그분들께 주어를 갈아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동연 뭐 경제도 안 되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주성에 대한 반발은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끊임없는 갈등은 그 당시에도 이제 기사화된 바는 네네. 있습니다. 지난해 말을 바꾼 건 아니고. 네네. 예. 근데 반성문을 경제부총리 시절에 쓴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반성문을 쓴 거는 예. 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일단 경기도지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심 본선에- 마케팅하는 것만 봐도. 아니 본선에서 맞붙고 제가 제기할 수 있는 그 승부처 몇 개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도 이제 똑같이 아마추어라고 해도 이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셨고 UFC 옥타곤 무대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치로서는 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정치 경력 신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옥타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예. 후보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경선 룰 과정에서 물론 제가 제 3자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공명정대한 경선이 될지 예. 아니면 경선이라는 무늬만 이름을 빌어다 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전략 공천이 될지 그걸 한번 지켜보고 나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들 안민석 네. 후보나 조정식 후보나 영태영 수원시장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 네. 어제 출마 선언하고 오늘 네. 김은혜 의원님 보니까 네. 대장동을 가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진 혹시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예 사진을 좀 준비했었는데 지금 대장동의 부당이 김은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쪽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아, 맞습니다. 예 오늘 모습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 비리 감사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것부터 하실 생각인가요? 성장을 하려고 하면 혁신을 해야죠. 혁신을 하려고 하면 공정과 상식이 먼저 서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과제죠. 왜냐하면 대장동 문제의 주요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예.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죠. 그게 저는 이젠 부당 이득은 부당 수익은 대장동을 포함한 경기도민들에게 반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장동 주민, 경기도민에게 가야 할 게 가지 않았고 특정 카르텔 그리고 측근이라든지 아니면 알만한 분들에게 다 나눠줬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3억 5천 넣은 다음에 8천억 예. 원의 수익에 잔치를 벌이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자신의 고향에서 터전을 등지고 전월세를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목격하셨고요. 대장동 저격수로 대선 과정에서도 네. 활약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또 이렇게 이제 만약 감사되고 그러면 이게 경기도가 너무 정치 투쟁의 장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분들의 자유인데요. 불법인 걸 수사하지 않는 것은 그게 오히려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직무유기죠. 그동안 검찰이 힘 있는 권력을 바라보면서 바람보다 먼저 누웠죠. 풀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진 수사 때문에 벌써 2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받는 거는 보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본인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그리고 나중에 검찰과 경찰이 하면 그것은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는 게 그게 지치고 싫어서 국민분들이 정권 교체해 주신 거 아닌가요? 예. 내로남불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도 뭐 워낙 많은 일을 하셨고 그래서 네. 끝난 다음에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는 게 가장 아쉬웠다라고 하는데 네. 아쉬웠다고 하면서 또 바로 큰 일에 뛰어드셨어요. 네. 정치인 김은혜의 꿈은 최종 꿈은 뭔가요? 뭐 최종이라는 말은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많은 분들이 아들과 함께 이제 껴안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들이 중학생인데 엄마 부담스럽다고 도망갔거든요. 모든 중학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예. 싶었습니다. 예. 그건 아마 일하는 엄마들 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갖고 있는 예. 자녀에 대한 딸과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데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제 지역구 구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이 전장에 나가서도 우리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어라는 인정을 받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늘 중요하죠.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인류 원칙을 되새겨서 항상 겸손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이 이제 가족 얘기를 하니까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아주 그만. 저도 중2의 부모를 했던데 걱정 마십시오. 그러세요? 고3 넘어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까? 네, 회복됩니다. 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수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화목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은혜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 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계속됩니다. 네, 정치권의 쓴소리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종주의 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썰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대선 때 빚어진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이유를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 헌법상 독립기구여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나 마찬가지는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선관위와 감사원의 입장이 다른데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는 없었다는 건가요? 네, 우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검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6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원을 감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과거 감사와 관련해선 그 감사원 기록을 보면 2012년부터 19년까지 4차례 선관위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또 정기 감사를 받을 때도 됐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수위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년 정도면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마지막 감사 받은 것은 2019년입니다. 특정 감사를 받았는데 이제 정기 감사로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선관위는 사실 또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도 거부한 적이 있잖아요. 네, 열흘 전쯤 일인데요. 인수위가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선관위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선례가 없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게 선관위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간담회는 무산이 됐고요. 이어서 감사원 감사도 삐걱거리게 되자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자체해서 뼈를 깎는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 감사로 대충 때우고 적당히 국민 비난만 피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 당략을 떠나서 대선 때 벌어진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실책입니다. 국민적 선거 참여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또 선관위 공신력에도 큰 상처를 냈죠. 이번 감사 문제와 관련해서 만에 하나라도 다른 의도가 있다면 더 큰 비판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한 자세로 보여집니다. 네, 임종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얘기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